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의 치악산에 놀러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여느 대학생들이 그러듯 저희는 종강을 핑계 삼아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그럼 이제 방학 동안 우리 못 보는 거야 라고 말하며 서운한 척을 했죠. 그러다 보니 한 놈이 그러지 말고 우리 내일 산이나 놀러가자 다 같이라는 선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에 겁대가리를 상실한 녀석들이 산에서 구워 먹는 삼겹살이 역시 일품이지라는 주접으로 분위기를 상승시킬 때쯤 그럼 미루지 말고 술 먹다 내일 새벽에 바로 출발하자. 2박 3일쯤 어때라고 했죠. 우리는 깊은 어둠의 산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꾸역꾸역 술을 마시다 보니 한 녀석이 집에 가서 텐트를 들고 왔더군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비싼 거라고 손도 못 대게 하던 텐트야. 이거면 우리 넉넉히 잘 수 있을 거야 라고 설레발을 쳤고 저희는 속으로 그래 저 녀석 집도 잘 사니 텐트는 물어보지 않아도 분명 고급일 거야라는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가진 돈을 긁어 모아보니 근교산에 갈 만한 돈이 모아지기에 우리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치악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새벽까지 술 퍼먹은 꾀죄죄한 모습으로 말이죠. 당시에 등산화, 등산복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직 미들 건 텐트 하나, 브루스타 하나, 코펠 하나였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희는 거짓골을 하고 쫄래쫄래 원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 인원이 남자 4명과 여자 1명이었고 나머지 2녀석이 더 있었는데 무언가의 일이 있어 하루 지나서 오기로 했습니다. 알아서 찾아갈 테니 잘 보이는데 가서 놀고 있으란 말과 함께 말이죠. 올라가기 전에 산 아래쪽 슈퍼에서 먹을 부식을 샀어요. 돼지고기, 쌀, 마늘, 양파, 고추장, 된장 같은 부식들을 구매한 후 라면 박스에 넣어 산을 올라갔습니다. 등산 배낭 같은 폼 나는 건 없었죠. 무슨 히말라야 트레킹 짐꾼처럼 라면 박스를 들쳐업고 올라갔어요. 그때 이것저것 부식을 사고 집에 갈 차비를 빼니 돈이 조금 남았었는데 산적 녀석이 자꾸 백숙을 먹고 올라가자고 했어요. 그 녀석이 너무 강하게 우겨대니 다른 녀석들도 그럼 먹고 올라갈까?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저희는 산 아래 위치한 식당에서 백숙을 먹고 올라갔습니다. 백숙을 먹고 저희는 슬슬 산을 탔지요. 부식을 담은 라면 박스를 어깨에 걸쳐 메고 한 2~3시간 정도 올라갔을까요? 사실 2~3시간 올라갔다고 해도 그닥 많이 못 올랐습니다. 복장도 그랬고 전날 술도 많이 마셔서 컨디션도 아니었고 결정적으로 라면 박스를 들쳐 메고 가봐야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자 시냇물이 흐르고 그 건너편으로 텐트를 펴고 놀기 적당할 만한 자리가 나타나더군요. 힘이 빠져있던 저희는 그냥 그 자리에 자리를 잡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로 가려면 냇가를 건너야 하는데 전날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꽤 불어 있었습니다. 못 건너거나 위험할 정도는 아닌데 무릎께 정도로 흘러서 정신 바짝 차리고 걸어야 할 정도로 말이죠. 저희는 일렬로 서서 냇가를 건너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뭔가 첨벙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앞서 가던 제가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라며 뒤돌아보는데 또 무언가 첨벙하고 빠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제가 맨 앞에서 서자 뒤따라오던 아이들도 다 멈췄는데 뒤에서 다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해? 일단 빨리 건너가. 나 넘어질 것 같단 말야. 그래서 일단 후딱 건너왔지요. 그러고 나서 냇가 저 아래쪽을 보니 뭔가 검은 비닐봉지 2개가 둥둥 떠내려가더군요. 그런데 물살이 워낙 세서 건지러 갈 생각은 꿈도 못 꿀 정도로 쌩하니 KTX처럼 떠내려갑니다. 제가 녀석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물에 빠진 것 같은데 저 흘러내려가는 게 뭐야? 그러자 짐을 들쳐 업고 온 산적과 살살이 녀석이 그립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알게 뭐냐? 일단 뭐 좀 먹고 얘기하자. 그래서 일단 저희는 텐트를 치고 밥을 하기로 했어요. 저와 산적 녀석이 텐트를 치기로 하고 살살이와 남띵이는 밥을. 화장 빠른 여자이기에 페미니즘 사상에 입각해서 처먹고 놀다가 잔소리하는 역을 맡기로 하고 움직였습니다. 산적 녀석이 아버지 몰래 가져온 텐트는 돔 텐트였어요. 폴대를 응처응처 구부려서 만드는 당시 텐트는 대부분 그런 식이었죠. 그런데 암만 폴대를 이리저리 구부려 봐도 텐트 모양새가 안 나오길래 제가 산적에게 왜 텐트가 안 서냐? 라며 녀석을 쳐다보니 녀석이 뭔가 아차 싶은 표정으로 서 있는 겁니다. 친구야, 폴대가 모자란다. 빠뜨렸나 보다. 어떡하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으며 밥하는 아이들 쪽을 쳐다봤더니 녀석들은 웬일인지 밥을 하거나 고기 구울 생각도 하지 않고 둘이 멍하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니네 왜 밥 안 해? 고기라도 먼저 굽던지 빨리 뭐 좀 먹게. 그러자 살살인 녀석이 멍하게 저를 쳐다보더니 아까 물에 떠내려간 게 쌀하고 고기였나 봐. 그날 아마 제 평생 먹은 마늘보다 더 많은 양의 마늘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게 마늘밖에 없었거든요.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쪄서 먹고, 생걸로 고추장에 찍어서 먹고, 상추에 싸서 먹고, 깻잎에 싸서 먹고, 술 한잔하고 구운 마늘 하나, 술 한잔하고 삶은 마늘 하나, 술 한잔하고 생마늘 하나. 산적 녀석은 먹다 말고 점점 술이 오르자 시울인 이미 사람인데 왜 단군 체험을 해야 하는 거냐? 라며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녀석은 사람보다는 곰에 더 가까운데 그렇게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저희는 마늘로 줄인 배를 채우고 점점 취해갔습니다. 산속의 밤이 그렇게 적막하고 무서운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애들이 때로 있다 쳐도 날이 어두워지자 슬슬 무언가 모를 공포감이 찾아오더군요. 일단 저희는 찌그러진 텐트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단군이 아니라고 계속 울부짖던 산적 녀석이 자기는 개울 옆에 술 먹던 자리에서 그냥 자겠다고 우기는 겁니다. 아, 몰라 난 여기가 좋아. 니들은 저 찌그러진 텐트에 들어가서 자. 라고 주사를 부리길래 뒤도 안 돌아보고 저희는 텐트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저희도 술이 다들 꽤 취한 상태고 시간도 꽤 늦었고 일단은 귀찮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여기서 자. 이따가 추우면 기어들어 오던지. 라는 의리라고는 쥐똥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멘트를 남기고 텐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텐트의 맨 안쪽부터 저 화장발, 살살이, 남띵 이런 식으로 누웠어요. 분명 8인용 텐트라던데 8인용은 개뿔. 넷이 누웠는데도 자리가 빡빡했거든요. 밖에 있는 산적 녀석까지 들어온다면 저희는 칼잠을 자야 할 형편이었죠. 텐트에 들어가자마자 살살이와 남띵은 코를 골더군요. 저와 화장발은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국 그 나이 때 놀러가서 항상 하게 되는 귀신 이야기까지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웃기는 이야기를 해줘서 둘이 깔깔대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쯤 되니 화장발을 겁주려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점점 저도 기분이 이상해지더군요.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발이 저에게 팔베개를 해달라더군요. 갑자기 팔베개를 왜 해주냐고 물어보니 너무 무섭답니다. 일단 팔베개를 해주고 속으로 얘가 이렇게 많이 겁을 먹는 걸 보아하니 내가 무서운 얘기를 참 잘해줬구나. 라는 찐따 같은 감동을 스스로 하며 흐뭇해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너는 무슨 소리 안 들려? 네 이야기 중간중간마다 네 뒤쪽에서 여자가 킥킥대는 것 같은 웃음소리 못 들었어? 다음 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화장발이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섬찟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쫄지 않은 척 하려고 대답했죠. 뭐래? 소리가 나긴 무슨 소리가 나. 네가 쫄아서 잘못 들은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화장발이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 말할 때마다 중간중간 뭔가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하긴 그럴 리가 없지. 잘못 들은 거겠지. 라고 태연이 이야기하길래 일단 한숨 돌리게 됐지요. 일단 근데 아까 하던 무서운 얘기 계속해줘라고 화장발이 보채는데 정말 하기 싫긴 한데 여기서 또 얘기를 끊으면 쫄았다고 놀릴까봐 계속 이야기를 했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발이 제 팔뚝을 꽉 잡는 거예요. 무엇인가 놀란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 정말 무슨 소리 안 들려? 라고 다시 정색을 하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자꾸 아까부터 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킥킥거리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텐트 벽을 등지고 화장발한테 팔베개를 해주고 있었는데 제 등 뒤 텐트 바깥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음이 됐습니다. 뭐 잘못 들었나? 아냐 분명히 그대로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긴가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이번에 등 뒤에서 정확한 여자 목소리로 네 친구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화장발은 누워서 엄마 하는 비명을 질렀고
저는 순식간에 비명을 지르면서 텐트 반대 방향 입구 쪽으로 후다닥 도망갔습니다. 자고 있는 친구들을 뛰어넘어서 말이죠. 그러자 화장발도 소리 지르면서 제 옆으로 오고, 살살이와 남띵 두 녀석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저희 둘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데도 잠에서 깨어나질 않았습니다. 분명 반대 방향으로 도망갈 땐 녀석들 배까지 밟았음에도 말이죠. 귀신보다 더 독한 놈들. 저는 두 녀석을 흔들어 깨워봤습니다. 그래도 두 녀석은 꿈쩍할 생각이 없더군요. 하긴 이틀 동안 술을 퍼마시고 박스를 짊어매고 등산까지 한 마당에 밥은커녕 마늘로 끼니를 때웠으니 지칠 만도 하죠. 두 녀석은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화장발과 저는 텐트 입구 앞쪽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고, 그냥 밖으로 나갈까 말까 계속 그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차마 텐트 문을 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텐트 문 열면 이상한 처녀 귀신 하나 나타날까봐. 그렇게 한참을 둘이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문득 밖에서 자고 있는 산적 녀석이 생각난 겁니다. 얘 아직 자나? 라고 화장발에게 물으니 그애 나도 모르지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문을 열고 산적을 깨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퍼로 채워진 텐트 문을 잡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 번에 여러 제칠 심산으로 지퍼를 위로 올리다가 제가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화장발이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게 한 번에 잘 안 열리네. 그때 텐트가 찌그러져 있었는데 동그란 텐트 지퍼를 한 번에 확 열려고 했으니 잘 안 열리는 탓이었죠. 그래서 살금살금 조심조심 텐트 문을 열고 빼꼼히 밖을 쳐다봤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없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산적 깨워서 데려올 테니까 여기 있어봐. 화장발이 질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둘이 텐트를 나와 산적 녀석이 잠들어 있는 개울가로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둘 다 영통이 쫄깃해진 상태에서 도둑 고양이 마냥 살금살금 산적 녀석이 잠들어 있던 곳으로 내려갔는데 녀석이 없어졌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 잠들어 있었는데 산적 녀석이 없어진 거예요. 저희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서 자고 있었는데 어디 간 거야? 제가 당황해서 말을 하자 화장발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산적 녀석이 잠들어 있던 곳은 저희가 술을 마시던 굉장히 넓은 바위였기 때문에 굴러 떨어졌다고는 상상하기 어렵고, 만일 빠졌다면 뭔가 풍덩하는 큰 소리가 났어야 정상인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화장발이 옆에서 어떡하지? 라는 말만 하고 있길 제가 어떡하긴 찾아야지 라고 말하고 개울을 건너 등산로로 올라갔습니다. 냇가 쪽은 물살이 새서 위아래로 사람이 걸어다니다가 뺄 수 없기 때문에 분명 어딘가 갔다면 등산로로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위로 올라가 볼 테니까 내가 아래로 내려가 봐. 라고 얘기하자 화장발이 펄쩍 뜁니다. 싫어, 같이 가. 이 무서운데 어떻게 혼자 가.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같이 내려가 보기로 했어요. 등산로로 걸어 내려가며 아래 개울 쪽이나 어디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은 샅샅이 찾으면서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후레쉬가 없었는데 달빛 하나로 굉장히 밝게 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한 100여 미터를 걸어 내려가는데 등산로에서 보이는 저 아래쪽 개울가에 누군가 한 명이 앉아있는 게 보여 자세히 보니 산적 녀석이더군요. 냇가 옆쪽에 대변 보는 자세 마냥 웅크리고 앉아있습니다. 화장발과 저는 아래 냇가 쪽으로 뛰어내려가 산적 녀석을 흔들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 녀석이 덜덜 떨며 웅얼거리는데 자세히 얼굴을 들여다보니 완전 넋이 나가 있더군요. 뭐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산적 녀석은 계속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 왜 그래 임마. 라고 얘기하는데 녀석이 손을 들더니 저희 뒤쪽에 있었던 나무를 가리킵니다. 저기 사람이 목 매달려 있어. 순간적으로 놀라 뒤를 돌아봤는데 저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산적 녀석은 계속 앉은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고 옆에서 화장발은 계속 왜 그래 무섭단 말이야. 그만 좀 해. 라며 산적 녀석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산적 녀석을 부축해 일으켜 세운 후 저희 자리로 돌아와 텐트 안으로 산적 녀석을 집어넣었습니다. 그쯤 되니 몸을 휘감는 공포감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 자체가 안 되더군요. 살살이와 남띵 녀석은 계속 세상 모르고 자고 있고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공포감에 날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해뜰녘이 되자 산적 녀석도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온 것 같고 살살이와 남띵 녀석이 일어나니 무서움이 가시더군요. 밖이 점점 환해지자 산적 녀석이 여기서 빨리 내려가야 해 라고 갑자기 부산을 떱니다. 영문을 모르는 살살이와 남띵 녀석은 멍청하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남띵 녀석이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말합니다. 야, 어차피 우리 먹을 것도 마늘밖에 없어서 내려갈 건데 왜 이렇게 난리야. 그러자 산적이 소리를 지릅니다. 모르면 잠자코 하자는 대로 좀 해. 우리 빨리 내려가야 돼. 밖에 널 부러져 있던 코펠과 브루스타를 주섬주섬 챙깁니다. 화장빨과 저야 두 말 안 하고 하산을 하기 위해 산적 녀석 옆에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었죠. 1시간여 정도 내려갔을까요? 슬슬 이제 공포스러웠던 산속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쯤 화장빨이 산적 녀석에게 밤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냐고 물으니 모두 다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적 녀석이 이야기해 주더군요.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옆에서 자고 있을 때 너무 추워서 눈이 떠지는 거야. 그래서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자려고 앉은 채로 텐트 쪽을 바라보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텐트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무슨 소리를 훔쳐듣는 것처럼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끼치더군요. 왜냐하면 그때쯤 날도 밝았겠다, 두려움도 꽤 많이 가셨겠다 해서 어제 화장바라고 들었던 소리는 그저 잠깐 뭔가를 잘못 들었겠거니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화장발 얼굴도 아연실색해져 있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 텐트 입구 반대쪽에 있지 않았어? 라고 화장발이 물었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아? 산적 녀석이 그 말을 마치자 저와 화장발은 벙찐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그래서? 라고 화장발이 다음 이야기를 재촉합니다. 생각해봐. 그 장면에 무슨 말이 나오겠냐? 그러면서 퍼뜩 드는 생각이 저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멍하게 앉아있다가 등산로 쪽으로 소리 안 나게 도망갔지. 소리도 못 지르겠고 말도 안 나와. 저희는 눈을 말똥이며 녀석의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일단 등산로로 도망가서 아래로 막 뛰어내려가는데 그 야밤에 혼자 등산로를 도망가고 있다는 게 더 무섭더라고. 그래서 일단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봤던 그 여자가 내 앞에 있던 나무에 목 매달려 있는 거야. 그것도 날 쳐다보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봤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그러자 산적이 말했죠. 진짜 있었다니까. 니네가 날 데리고 갈 때까지 계속 있었어. 우릴 쳐다보면서. 거기까지 얘기를 하다가 저희는 짐을 바리바리 메고 다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에 다다라 저희는 어제 마늘이나 부식을 샀던 슈퍼에 들러 음료나 이것저것을 다시 사고 있는데 살살인 녀석이 슈퍼에 앉아있던 할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 산에서 목 매달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웬 별 헛소리를 다 하냐는 표정으로 살살이를 쳐다보다 말합니다. 산에서 목 매달아 죽은 사람이 한둘이겠어? 전쟁통에 이 산에서 죽은 사람이 얼만데? 그런 말을 들으니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친구들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뭔 일이 있었구만.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저쪽에 산적처럼 생긴 친구가 밤새 귀신 보고 시달렸대요. 남띵이 산적을 가리키며 할아버지한테 말하자 개등 할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혹시 너럭바위 있는 데서 잤어? 그래서 대답했죠. 너럭바위요. 한두어 시간쯤 올라가긴 했는데 거기가 너럭바위인가요? 평평하고 넓은 바위는 있었는데.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수롭게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 저 넓은 산에 들어가서 왜 하필 거기서 자? 라고 말합니다. 거기 무당들 산신기도 잘하는데, 아니, 등산객도 잘 안 가는 길이고. 그제서야 아차 싶더군요. 저희가 하필이면 기가 센 곳에 털을 잡아 그런 일을 겪었나 했습니다. 우리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등산객도 잘 안 가는 길이고. 그 말에 우리는 왜 그곳에 갔을까 싶은 후회마저 들었습니다. 하산길에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로. 그때 뒤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바라보며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분명 우리 중 누구도 아닌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산적이 다시 멈춰 섰습니다. 들리지 않아?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순간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이 바람만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걸음을 옮기려 할 때 갑자기 숲속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킥킥하는 그 소리는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웃음은 우리를 조롱하는 듯 우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치 우리와 함께 이동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뛰기 시작하자 그 웃음소리도 점점 더 크고 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거의 달리다시피 하산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 웃음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산 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지쳐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웃음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우리 모두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그 일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그 산을 찾지 않겠다고. 우리가 겪은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려 해도 아마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본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지갑. 부모님은 캠퍼스 정문 바로 밖에다 저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전화하고 중간고사 어떻게 돼가는지도 알려주고 난 웃으면서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부모님에게 포옹해드리고 보도 위로 올라가 도로 위 차량들 사이로 사라져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정말 좋았던 한 주였는데 이제 다시 평상시의 대학생활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네요. 가방들을 집으려고 고개를 숙인 그때 난 그걸 봤어요. 내 발 옆에 하수구 창살 사이로 지갑이 있는 걸 말이에요. 난 조심스럽게 그걸 꺼내들었어요. 지갑은 검정색의 은색 지퍼가 위에 달려 있었어요. 색이바랜 헬로키티 스티커가 지갑 오른쪽 아래 끝에 장식되어 있는 걸 보니 지갑은 아무래도 여자의 것 같아 보였어요. 지갑을 연 순간 내 두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100불짜리가 잔뜩 있었다고. 한 묶음 정도 있는 게 분명했어요. 난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알아차린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에요. 난 안전하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기숙사로 최대한 빨리 돌아갔어요. 기숙사에 도착해서 지갑 내용물을 다 비웠어요. 총 4,000불. 게다가 신분증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갑에는 어떤 여자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 그 아이는 어깨 정도까지 오는 골든 브라운색 머리에 치어리더 풍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예뻤고 그 다음에 내가 알아챈 건 내가 돈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진만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난 순식간에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내 룸메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었고 걔한테 이 돈 같은 건 들키고 싶지 않았기에 죄다 치워버렸어요. 하지만 사진만큼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난 이 사진 속의 여자애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마침내 이 여자의 이름은 레베카이지만 사람들이 베키라고 부른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름을 알았으니 그 애를 찾는 거예요. 시간 문제였지요. 그 애는 우리 학교 스포츠센터에서 밤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던 1학년생이었어요. 스포츠센터는 엄청 큰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봤을 때 진짜 맹세컨대 무슨 폭탄 맞은 것 같았대요. 안에 들어가서는 그 애 찾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입구 부스 안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애는 사진 속과는 하나도 안 닮게 생겼더라고요. 사진 속에서는 눈에 생기가 넘치고 반짝반짝했는데 이 여자애는 뭔가 시무룩하고 지루해 보였어요. 베키? 내가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애가 고개를 들어 올려 날 쳐다봤어요. 난 반쯤은 미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사실 걔가 날 올려보는 모습은 오히려 내가 걔를 괴롭히는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네? 그녀가 대답했어요. 너한테 줄 게 있어. 난 가방에 손을 뻗어서 내 22구경 권총을 꺼내들었어요. 베키가 반응할 기회는 그닥 많진 않았어요. 내가 그 애의 머리에다 탕탕하고 총을 쐈을 때 말이에요. 난 재빨리 옆쪽 출구를 통해 자리를 떴어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동안 난 대포폰을 통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처리 완료. 나머지 비용 반절도 같은 장소에 두기 바람.
세 번째 이야기, 그녀의 스토커.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어요. 의사는 내 시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질 거라 했고, 실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사물들이 마치 초점에서 벗어난 것처럼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물들은 점점 어둡거나 혹은 밝은 얼룩으로 변했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난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에게 항상 다정하고 힘이 되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었기에 신에게 감사드릴 수 있었어요. 내 남편은 내가 눈이 멀었어도 항상 날 이해해주고 변함없이 사랑해줬어요.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많이 서툴렀어요. 항상 유리컵과 도자기를 깨뜨리고 모르고 밟아서 발을 찔려 다치곤 했거든요. 하지만 내 사랑하는 남편은 내가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휴가를 얻었어요. 나와 함께 있어주려고, 나를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씻겨주려고. 이 새로운 삶이 내 일상처럼 느껴지게 해주려고 말이에요. 장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걸 알고 정말 위안이 됐어요. 어느 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젠 익숙해진 짙은 어둠이 아닌 어둡고 밝은 얼룩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난 기쁨에 차서 소리를 질렀어요. 무언가를 다시 보는 건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난 간신히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심스럽게 시력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희망 고문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시력이 나아질지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어둡고 밝은 얼룩은 점점 초점이 맞지 않는 색깔을 띤 사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상태로 가면 진짜로 내 시력을 다시 되찾을 것 같아요. 난 내 시력을 다 되찾았을 때 이 좋은 소식을 남편에게 말해주기로 결심했어요. 아마 알게 된다면 정말 기뻐하겠지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시력이 완전히 돌아와 있었어요. 난 끈기 있게 남편과 타가소에서 같이 돌아올 내 아이를 기다렸어요. 여보, 나 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난 껴안아 주려고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었어요. 물론 내 남편의 목소리를 가졌지만 생판 처음 본 남자였다고요. 내 몸에 흐르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고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아냐, 일어나지 마. 실레스트. 자, 내가 도와줄게. 이 낯선 사람은 나에게 와서 키스를 해주고 나를 안쳤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헨리를 침대에 데려다 줄게. 그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재생하는데 난 그 광경의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천천히 일어서서 조금씩 문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는 나에게로 달려와서 날 막았어요. 실레스트, 넌 아직 적응하는 중이야. 아직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저녁 만들어 올게. 그 남자는 날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난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내 혀를 깨물었어요. 거기엔 내 진짜 남편과 아이가 피웅덩이에 누워 있었어요. 네 번째 이야기, 꿈에 귀신이 나왔다. 저는 체대생으로 동아리 합숙, 훈련을 자주 갑니다. 하지만 훈련은 두 번째이고 다들 술을 마시러 가는 분위기로 그날도 훈련을 마치고 술을 한 잔씩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마시다 보니 문득 대화가 무서운 이야기로 흘렀고 다들 자신이 겪었거나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괴담들을 풀어놓으며 제법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는데 선배 중 한 분이 자신이 겪은 일이라며 이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는 일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선배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선배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강가에서 처음 보는 할머니께서 뭔가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강가에 홀로 있던 선배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뭘 찾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할머니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계속 선배가 물어보자 그제서야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손가락. 할머니의 오른손에는 새끼손가락이 없었습니다. 꿈이라서 그런지 선배는 왠지 거부감이 들지 않았고 이상한 사명감에 할머니를 도와 강가에서 손가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곁에서 손가락을 찾고 있는데 왠지 할머니 자신은 손가락을 찾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마침 손가락이 강해서 흘러오는 걸 찾아낸 선배는 기쁜 마음에 할머니에게 소리치며 손가락을 전했는데 할머니는 웬일인지 기쁜 표정이 아니라 불쾌한 표정으로 뭔가 중얼거리며 손가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배는 꿈에서 일어났는데 선배가 말하길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나와 같은 꿈을 꾸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선배에게 들었다고 하며 한두 명의 예외는 있었지만 다들 손가락을 잃은 할머니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끝으로 다들 잠에 빠졌는데 다음 날 아침 모두들 황당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다들 그 꿈을 꾼 것입니다. 저 역시 그 꿈을 꾸었습니다. 강가에서 손가락을 찾는 할머니를 보았는데 왠지 모르게 꿈이라는 게 인식되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햄버거에서 새끼손가락이 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다들 강가에서 할머니를 보고 어떻게든 손가락을 찾은 듯 했습니다만 동아리의 가장 막내는 꿈에서 손가락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막내는 손가락을 도저히 찾을 수 없어 할머니에게 손가락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할머니는 무척이나 기뻐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쁠 정도로 웃는 할머니의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름 후 모두들 할머니 꿈을 잊고 있을 무렵 동아리 막내는 선풍기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선풍기가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막내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로 손가락을 빼어 손톱이 반쪽으로 갈라지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문득 할머니 꿈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새끼손가락 전부를 가져가려고 했던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심야에 편의점 알바를 할 때는 알 수 없는 걸 만날 수 있다. 후배는 편의점에서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후배는 함께 근무하던 선배와 계산대 뒤에서 만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어느 날 후배는 평소처럼 계산대에서 과자를 먹으며 그 선배와 함께 쓸데없는 잡담을 하고 있었다. 일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서 가끔 모니터를 체크하는 것뿐이었다. 모니터는 화면이 사분할되어 계산대를 비추는 것이 2개, 식료품 찬장에 1개, 책장에 1개씩 분할되어 있었다. 책장 쪽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었다. 머리가 허리까지 닿는 치렁치렁한 머리를 한 여자였다. 이상하네. 차인벨 소리는 안 들렸는데 라고 선배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가끔은 기계적 오류로 그런 경우도 있으니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했다. 시간이 계속 지났지만 여자는 움직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책을 읽고 있는 것인가 했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여자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책장을 빤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책을 훔치려는 거 아닐까? 라고 선배가 말했다.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여자다. 후배도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서 함께 조사해 보기로 하고 선배는 계산대 쪽에서 후배는 뒤쪽으로 돌아서 책장으로 향했다. 그렇지만 막상 책장까지 와보니 여자가 없었다. 분명히 도망칠 구멍이 없도록 2명이 한 번에 접근했는데 그러자 화장실 쪽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화장실에 간 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둘은 다시 계산대로 돌아갔다. 그러나 모니터를 다시 보고 둘은 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아까와 전혀 다름없는 모습으로 여자가 책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빠르다. 지나치게 빠르다. 화장실에서 책장으로 돌아오는 것과 책장에서 계산대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이쪽이 훨씬 빠를 것이었다. 게다가 어째서 아까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책장을 보고 있는 것인가? 혹시 모니터가 고장난 것인가 싶어 다시 한번 둘은 아까처럼 책장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또 여자는 없었다. 식은 땀이 등 뒤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계산대로 돌아왔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니터를 확인했다. 없어졌다. 선배가 중얼거린 대로 모니터에는 더 이상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후배는 마음이 놓여서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보자고 선배에게 얼굴을 돌렸다. 기다려. 움직이지 마.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절박하게 말했다. 왜 저러나 생각했지만 후배는 반사적으로 움직임을 멈췄다. 두 사람은 모니터를 보고 있는 채로 굳어 있었다. 절대로 지금 뒤를 돌아보지 마. 선배가 다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니터를 가만히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화면에 반사된 자신과 선배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선배와 자신의 얼굴 바로 사이에 여자의 얼굴이 보이고 있었다. 비명을 겨우 참아내며 후배는 몸을 떨었다. 가만히 몇 분 정도 있었을까.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 여자의 얼굴이 사라졌다. 그리고 1분 정도가 지났다. 이제 괜찮아. 선배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나서야 후배는 겨우 숨을 돌렸다. 겁내면서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억누르며 후배는 모니터에서 떨어졌다. 여기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타나는구나. 선배는 질린 듯한 목소리로 중얼대며 후배 쪽을 바라보았다. 그렇네요. 라고 대답하며 후배는 굳어버렸다. 그 시선을 따라 선배는 모니터를 다시 바라본다. 거기에는 전에 그 여자가 있었다. 거기다가 이번에 그 여자는 카메라를 향해 입을 찢어질 듯 벌리며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편의점에서 도망쳐 나왔고 다음 날부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6번째 이야기, 이상한 남자. 우리 엄마인가요?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멍하니 있자니 갑자기 옆에 있던 남자가 그렇게 말했다. 당시 저는 20살의 대학생으로 임신이나 출산 경험은 없었다. 게다가 상대방은 딱 봐도 30살을 넘어 보였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라고 깜짝 놀라서 대답하니 상대방은 그 대답이 의외였다는 듯한 반응으로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반응에 오히려 제가 더 놀랐다. 신호등이 푸른색이 되자 저는 급하게 거기서 떠났다. 이런 말을 하기 죄송스럽지만 방구석 페인 같은 분위기로 깡마른 체형의 눈은 왕눈이었고 헐고 구겨진 셔츠에 어깨엔 노란색의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이것이 그와의 첫 만남으로 이후 수년 동안 몇 번이고 그와 조우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그 장소에서 저를 기다렸고 반드시 우리 엄마인가요? 라고 물었다.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사라져 주었기에 기분은 나쁘지만 경찰에 말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대학에까지 나타나게 되어 저는 그에게 굉장히 화를 냈다.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든가 기분 나쁘다든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 그 후로 그는 나타나는 일도 없고 저는 도쿄의 대학을 졸업해서 고향 집에 돌아갔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도쿄의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스토커했던 남자, 저번에 대학 근처에서 만났지 뭐야. 엄마는 어디 계세요라고 묻길래 무서워서 도망쳤어. 그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그런 남자도 있었지라고만 느껴졌고 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해 어머니의 날에 현관에 시들어 있는 카네이션이 놓여 있었다. 전 순간적으로 그 녀석이라고 생각했다. 무서워져서 아버지께 상담한 뒤 경찰서에 갔지만 소용없었다. 피해라고 할 만한 일도 없었기에 당연히 당연했다. 하지만 저는 불안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났다. 눈이 쌓인 밤. 저는 거리에 보도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더니 추돌사고에 휘말렸다. 순간 의식을 잃고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와 쓰러진 나무의 틈에 있었다. 몸이 아프고 움직일 수 없었으며 소리를 높여도 주변은 시끄러워서 아무도 저를 발견해주지 않았다. 근처에는 불도 크게 타오르고 있어서 이젠 다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엄마 라고 부르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정신없이 여기 살려줘 여기에 있어 라고 외쳤다. 그도 사고에 휘말린 건지 피투성이었다. 눈을 파내며 저를 끌어내주던 그를 보니 그가 더 중상으로 보였다. 너무나도 아파 보였는데 그는 저를 보고 웃더니 우리 엄마인가요? 라고 물었다.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되어 고개를 끄덕이며 주르륵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닦고 얼굴을 들어 올리니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정말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그 뒤로 몇 년이나 지났지만 그를 보지 못하고 있다. 대체 그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흔히들 말하는 유령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전 눈이 내리면 가끔 떠올린다. 이름도 모르는 아들을. 7번째 이야기, 바위섬.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여름이 되면 강이나 바다로 가족끼리 텐트를 가져가며 며칠씩 놀다 오곤 했다. 그곳은 우리 가족이 자주 놀러가던 곳이었는데 수심이 얕아서 어린 아이도 걸어서 꽤 멀리 갈 수 있었다. 바위섬들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바다와는 달리 아주 가까운 곳에 바위섬이 몇 개 있었다. 그런데 바위섬 주변은 유독 수심이 깊어서 그곳에서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갔는데도 익사한 적이 있었다. 저는 그날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서 한참을 놀고 있었다. 그러다 지쳐서 텐트로 돌아가려는데 바닥에 발이 미끄러졌다. 분명히 바닥에는 물때도 그다지 끼지 않아 반들반들한 자갈들만 있었는데도 무언가에 잡아당겨진 것처럼 엎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바위섬 근처까지 빨려 들어갔다.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물장구를 쳐서 얕은 곳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오히려 해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만화에서 눈앞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며 제 주변이 어두워지는 효과를 보는 듯했다. 그날은 해도 높이 떠 있었고 날도 더워서 물의 온도가 높았는데 그곳에서는 굉장히 물이 찼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한참을 버둥거렸는데도 저는 점점 얼굴까지 물에 잠길 정도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손을 흔들며 주위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쳤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 누구 하나도 저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그제서야 저는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명히 소리는 지르고 있었는데 누구 한 명도 저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제야 제 머릿속에는 어른들께 들었던 바위섬 근처에 가면 빠져 죽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제 끝인가 싶은 생각이 들며 절망이 몰려왔다. 그런데 그때 저보다 2살 정도 많아 보이는 언니가 얕은 곳에서 허리를 숙여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 손을 붙잡고 겨우 얕은 곳으로 나올 수 있었다. 나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뒤를 돌아봤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은 얕은 물 주변에 몰려서 놀고 있을 뿐이었다. 한번 놀러가면 2박 3일 정도는 그곳에서 머물렀기에 그 언니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결국 그 이후로 만난 적은 없다. 손을 잡으려고 올려봤을 때 잠시 봐서 흐릿하게만 기억하지만 평범한 인상이었던 것 같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그 언니는 거기서 사고를 당했던 사람의 영혼이나 저의 수호령이 아니었을까 싶다. 8번째 이야기, 심호흡. 들이쉬고 내쉬고 꾸준히 심호흡해. 그냥 계속 심호흡해. 중요하다고. 영어 시간에 앉아있는데 다른 여자애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괴롭히고 있어. 들이쉬고 내쉬고 꾸준히 심호흡해. 남자아이들은 항상 내가 이상하다고 나에게 거리를 둬. 제레미만 빼고 말이야. 제레미는 나한테 항상 상냥하게 대해줘. 들이쉬고 내쉬고 꾸준히 심호흡해. 제레미의 여자친구인 니키는 내가 제레미를 뺏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니키는 날 괴롭히고 잡년이라고 불러. 난 정말 그저 살아가려고만 하고 있어. 그냥 계속 숨 쉬려고 할 뿐이야. 방과 후 니키는 날 구석에 몰아놓고 제레미한테서 떨어지라고 협박했어. 니키는 날 거칠게 밀쳤고 난 넘어졌어. 그녀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을 때 난 번쩍하고 빛나는 쇠붙이를 보았어. 내가 거리를 두지 않는다면 자신의 말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리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냥 계속 심호흡해. 다음날 수업이 끝난 뒤 제레미가 나에게 다가왔어. 제레미는 니키가 나를 구석에 몰아넣었을 때 잃어버렸던 내 책들을 갖고 와 주었어. 그가 조금 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어. 숨 쉬는 걸 기억해. 꾸준히 심호흡하자. 그냥 계속 심호흡하라고. 니키가 이 모습을 알아차렸고 그녀가 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도 알아차렸어. 난 어제 일을 기억하고 공손하게 자리를 피해 집으로 가려고 했어. 그냥 계속 심호흡하자. 니키가 밖에서 날 붙잡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건물 벽 쪽으로 날 끌어당겼지. 그녀는 날 세게 밀치고 내가 경고했다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 난 심호흡을 해야 한다며 내 자신을 되뇌었어.
니키가 내 가슴에 칼을 찔러 넣었을 때 난 눈치채지 못했어. 난 단지 그녀가 날 바라보며 공포에 질려 있다는 사실밖에 알아차릴 수 없었어. 고개를 내려 내 가슴에 박힌 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칼을 빼냈다. 칼날에는 불완전하게 응고된 피가 진득하게 붙어 있었다. 난 니키의 목을 붙잡고 몸을 들어올렸다. 그녀는 잠시 동안 발버둥치며 비명을 지르려고 했어. 그리고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을 때 난 그녀를 놓았다. 숨을 쉬지 못하는데 살아있듯이 행동하긴 너무 힘들어. 9번째 이야기, 그에게 지배당했다. 데이브, 난 모두가 이렇게까지 비열한지 정말 몰랐어. 심지어 당신도 말야.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날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려고도 하지마. 정신 나간 건 너 하나뿐이라고. 이제 잘 알겠네. 틀림없겠지. 이런 미친 짓을 하다니. 아직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어. 우리 둘 모두 이 일에 경찰이 끼어드는 걸 원하지는 않겠지. 난 이메일에 모든 걸 적어 넣으려고 해. 당신이 한 짓에 대한 연구 기록으로 말야. 우리 모두 동의하에. 금요일에 당신이 우리 딸을 아파트 앞에 내려놓기로 했어. 처음엔 다 괜찮아 보였어. 그 여자애는 예전에 베키와 똑같이 닮았으니까. 내가 머리를 고치던 것처럼 따은 머리. 바보 같은 미소. 그리고 어딜 가든 끌고 다니던 추레한 그 헬로키티 베개까지 말이야. 하지만 당신이 떠난 이후로 그 아이는 어딘가 달라 보였어. 불안해하고 겁에 질린 것처럼 말이야. 마치 나를 누군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런 건 내 베키가 아니라고. 그때였지.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차린 게. 내가 정말로 모를 것 같았어? 난 그 아이 엄마라고, 이 빌어먹을 자식아. 그 애는 당신을 감싸려 했어. 걔는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했어. 하지만 난 진실을 찾아낼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어. 난 그 애를 속여 배에 태웠어. 우리가 가족으로서 낚시하러 같이 갔었던 암초를 지나서 말이야. 기억나? 거기 정말 너무 괜찮고 평화로웠잖아. 대화하기 정말 딱 좋은 곳이었지만 우린 그저 조용히 앉아서 별을 바라보곤 했던 곳 말이야. 그리고 난 그 애를 물에 밀어 넣었어. 이제 누가 정신 나갔지, 데이브? 정말로 날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당신 정말 내가 그 애를 내 딸이라고 믿을 줄 알겠다고 생각했구나. 물론 그랬겠지. 생긴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우는 것도 똑같고, 베키라고 적힌 태그가 달린 그 애의 옷까지 입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당신, 하나 잊고 있었어. 내 딸은 수영할 줄 알아. 네가 보낸 사기꾼, 가짜 베키는 말야. 수영할 수 있는 척을 하더라고. 심지어 몇 시간 동안은 보트를 계속 쫓아왔다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더러운 뚱땡이 사기꾼답게 물 밑으로 꼬르륵 가라앉더라고. 심지어 마지막 숨을 내쉴 때마저 나를 여전히 엄마라고 부르더래니까. 마지막까지 내 베키인 척을 했다고. 상상할 수 있겠어? 아주 추잡한 거짓말쟁이 새끼였다고. 마치 당신처럼 말이야, 데이브. 내 주말이어야 했어. 내 시간이어야 했다고. 의사들도 내가 준비됐다고 했어. 판사도 동의했다고. 너뿐이라고. 내가 아직도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지만 넌 틀렸어. 안 그래? 마지막 기회야, 데이브. 베키를 당장 여기에 데려놔. 이번엔 진짜 베키를 말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데이브는 결혼 생활 중 로라에게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네요. 너가 무조건 틀렸다는 그런 식의 언어폭력 말이죠. 로라는 데이브에게 그런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니 내가 이상한가? 내가 틀렸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니까 정신병이 심하게 오게 됩니다. 자신의 딸마저 어딘가 달라 보여서 내 딸은 이렇지 않다며 딸을 학대해서 베키가 다시 엄마를 만나 엄마랑 단둘이 있으니 불안해하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로라가 미쳐버려서 데이브가 법정에 가서 딸을 로라에게서 떼어놓게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가 그 후 로라가 정상이라고 판단되어 퇴원하게 됐을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마지막에서도 정상인이라면 경찰을 부를 텐데 경찰을 부르지 않고 가해자에게 딸을 데려오라고 등의 협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지를 하는 걸 보니 로라가 데이브에게 지배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